안녕하세요. 이수진입니다. 이번 시간은 식물 재료 두 번째 시간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 성상과 그다음에 관상면에서 그다음에 기능면에서 분류한 작업을 했다면 이번에는 조경수목의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수목은 이렇게 수형과 수관, 수간 이런 것들에 따라서 또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책 67페이지 보시면 수형이 나와 있어요. 수형 모양과 그다음에 그 해당되는 수종들이 나와 있어요. 원추형, 우산형, 구형, 방구형, 난형, 원주형, 배상형 이렇게 나누는데 거기에 해당하는 나무입니다. 예를 들면 대표적인 원추형의 경우는 아까 제가 발음하기 어렵다는 메타세쿼이아 이 나무의 경우는 원추형이에요. 약간 이렇게 돼 있는 나무.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우산형을 이야기할 때는 왕벚나무를 우리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좁다가 밑으로 갈수록 넓어지는 수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방구형, 원정형이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이거는 우리 반송, 소나무 작은 나무 있죠? 반송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방구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외에도 능수형, 처진, 능수 앞에 능수자가 붙는 나무는요. 이렇게 처진 듯한 나무. 보통 우리는 나무를 이야기할 때 이런 식으로 위로 이렇게 돼 있어요. 가지가 위를 향해서 돼 있는데 능수형은 이렇지 않고요. 나뭇가지가 이렇게 처져 있는 겁니다. 우리 능수버들 아마 많이 아실 거예요. 능수버들 이런 것들. 수양이나 능수가 들어가는 것들은 앞에 그 말이 들어가면 처지는 나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수관이 있는데요. 수관은 금방 말씀드린 대로 가지가 위로 상향형이 돼 있고요. 이렇게 밑으로 사향형, 수평형 이런 것들이 있고요. 수간이라는 거는 이걸 얘기합니다. 수관. 이거는 수관. 이거는 수간 혹은 주간이라고 얘기도 해요. 자, 이거 모양이 직간인 것이 있고 직간인 것이 있고 사간인 것이 있고 곡간인 것이 있습니다. 이거는 주로 우리가 조경수에서 많이 이야기하는 것은 아닌데요. 분재에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나무가 그대로 이렇게 해갖고 크는 나무는 우리 직간을 가졌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사간은 여기 비스듬히 이렇게 자라는 나무 있어요. 우리 그 산에 가면 바위 틈에 이렇게 바위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이렇게 비스듬히 나무가 이렇게 간신히 이렇게 해갖고 나무가 이렇게 돼 있는 거 보신 적 있을 겁니다. 이런 걸 사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소나무의 경우는 보면 이렇게 구불구불하게 이렇게 가진 나무가 돼 있죠. 네, 이런 거는 소나무의 경우는 곡간이라고 얘기하죠. 사실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소나무의 곡간을 좋아하죠. 외국의 경우에는 이렇게 곡간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출을 만약에 한다 그러면 곡간보다는 직간으로 수형을 개조해서 판매를 해외에 진출하려면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마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조경수 협회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희한하게 소나무는 이렇게 구불구불한 것을 굉장히 좋아하죠. 그래서 우리나라 분재의 경우는 대부분 곡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외에도 쌍간이나 다간, 현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줄기의 색채를 보면은요, 제가 대부분 갈색이나 젓갈색, 흑갈색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앞서 얘기한 우리 수피를 감상하는 나무 중에 백색 계통, 자작나무, 백송 같은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청록색의 경우는 대부분 그렇게 많지 않죠. 여기서 나와 있는 칡나무나 벽오동인데, 자, 이 벽오동이라는 말, 나뭇잎이 오동자가 들어가죠. 오동나무면 우리가 잎이 엄청 큰 나무라는 걸 아실 수 있는데요. 얘도 오동나무처럼 잎이 큽니다. 비슷하게 생겼고요. 그런데 이 벽자가 뭐냐면 푸를벽이에요. 그래서 수피가 청색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색이 아니라 초록색이죠. 초록색으로 돼 있어서 매끈한 초록색으로 해서 멀리서 보면은 큰 나뭇잎을 보면 오동나무인데 하고 가까이서 보니 수피가 초록색이다. 그러면 벽오동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계속해서 실록, 개화, 단풍에 대한 그러니까 조경수 지금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어요. 실록은 여러분들 보면은 나무는 보통 대부분 무슨 색인가요? 초록색이죠. 초록색인데 이렇게 약간 실록이 백색으로 보이는 것이 있어요. 은백양. 그러니까 백양나무인데 은백양. 약간 흰빛이 잎이 이렇게 햇빛에 이렇게 반짝반짝하면은 약간 은색빛이 나요. 그래서 은백양나무입니다. 그다음 보리수나무의 경우도 잎 뒷면이 보면은 연한 녹색이면서 약간 은색빛이 살짝 나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나뭇잎을 생각했을 때 무조건 초록색이다라고 단정지어서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68페이지 가시면 약간 젓갈색인 것도 있죠. 홍단풍나무. 자, 우리가 여름에도 단풍나무가 붉은 게 있어요. 그럼 학생분들이 선생님 이거는 빨간 건데 벌써 단풍이 든 거예요? 나무가 상한 거예요? 아픈 거예요?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얘는 타고나기를 붉게 타고났어요. 그래서 얘는 봄에 새싹이 나고 그 새잎이 나고 여름이 되면은요 실록이 초록색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붉은 단풍을 가진 홍단풍이라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3번 나무도 약간 붉은빛이 살짝 나는데 아주 젓갈색이라고 해서 완전 빨갛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개화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아까 제가 봄에 피는 꽃, 여름에 피는 꽃, 가을에 피는 꽃을 얘기했을 거예요. 그래서 봄에 피는 나무는 대부분 이렇습니다. 개화 전년도 6월에서 8월 사이에 꽃눈이 분화된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자, 나뭇가지에 이렇게 꽃눈이 있고 잎눈이 이렇게 있어요. 꽃눈이 이렇게 있는데, 꽃이 지고 나면, 봄에 꽃이 지고 나면, 여름이 되면 이 꽃눈에서 이 눈이 분화를 합니다. 그래야지 다음에 꽃을 피울 수 있는 꽃눈으로 제대로 태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이 속에서 우리가 이제 그 호르몬이 이렇게 막 분화를 해가지고 꽃을 만들어내는 밑작업을 미리 하는 시기가 전년도 6월에서 여름이에요. 여름에 화합분화가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보통 여름에서 가을에 걸쳐서 피는 꽃, 무궁화나 배롱나무나 목서 같은 것들은요. 그렇게 조금 화합분화 시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그거는 나무마다 화합분화 시기가 다 달라서 우리가 그 시기를 정확하게 아시려면 화합분화가 되는 그 월이 나와 있는 그 표가 있어요. 그걸 나중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개화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굉장히 독특한 것이 뭐냐면 당년 자란 가지에서 꽃이 피는 것이 있고 2년생 가지에서 피는 것이 있고 조금씩 달라요. 그거는 조금 뒤에 또 설명이 될 거니까 일단은 당년 자란 가지에 꽃이 피는 수종은 장미나 무궁화, 배롱나무 같은 것들은 당년 가지에서 꽃이 핍니다. 또 수목의 특성 중에 이제 단풍이 있는데요. 아까 얘기했던 홍색 계통과 황색 계통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나무의 수세, 자, 성장 속도를 보는데요. 생장이 굉장히 빠른 이게 속성수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70년대 국토개발로 인해서 우리가 조경을 그때 막 시작했다 그랬잖아요. 그때 나무 살림을 빨리 복원하려고 하다 보니까 빨리 크는 나무를 외국에서 들여옵니다. 이제 도입종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때 들어온 나무들이 대부분 속성수, 생장이 빠른 나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가죽나무나 뭐 삼나무, 오동나무 뭐 이런 나무들이 보면 굉장히 생장이 빠릅니다. 그런데 주목이나 비자나무의 경우는 생장이 굉장히 느려요. 그래서 우리가 주목을 이야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살아 천년 죽어 천년이래요. 사는 동안에도 1000년이 걸리는데 얘는 죽는데도 1000년이 걸린다는 게 일단 생장이 느린 나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 차폐식재와 제가 산울타리 식재 얘기할 때 맹화력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이 맹화력은 강한 게 있고 약한 게 있다 그랬어요. 강한 나무는 회양목이나 사철나무 같은 이런 지똥나무 같은 나무들이고요. 맹화력이 약한 나무는 제가 아까 언급했던 소나무, 비자나무, 벚나무 등입니다. 특히 벚나무의 경우는 맹화력도 약할 뿐더러 그 다음에 전지를 했을 때 상처 부위가 빨리 썩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벚나무는 웬만하면
전정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차후에 전지전자 관리할 때 제가 한 번 더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 다음 그 수세가 이식을 했을 때 잘 견뎌서 빨리 활착이 되는 나무가 있고, 이식을 하면 애가 영 시들시들하게 이식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 수종들이 있습니다. 이식이 쉬운 수종은 플라타너스나 은행나무, 쥐똥, 사철나무예요. 그런데 이식이 어려운, 여기 보시면 독일 가문비나 칠렵숲, 소나무, 전나무 이런 것들은 이식을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이식을 안 하는 것이 좋고, 반드시 이식을 해야 된다 그러면 식재공사에서 배우실 텐데 뿌리돌림을 미리 해놓는다거나 아니면 그 분을 좀 크게 뜬다거나 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자, 다음은 향기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이제 그 향기를 이야기할 때 아마 천리향, 만리향 이 얘기 많이 하실 겁니다. 근데 그럼 백리향은 없겠어요? 자, 백리향도 있습니다. 백리향, 천리향, 그 다음에 만리향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 향이 굉장히 멀리까지 난다고 해서 백리까지 간다고 해서 백리향, 천리까지 간다 해서 천리향인데, 이거는 정식 명칭이 이 두 개는 아닙니다. 서향이라고 하죠. 얘는 금목서입니다. 백리향은 지피식물인데요. 조그만 보라색 작은 꽃을 가지고 있어요. 자, 천리향과 만리향은 실제 명칭이 아닙니다. 이거는 실제 명칭은 서향이고요. 만리향은 금목서라고 합니다. 실제로 멀리까지 향이 난다고 해서 이런 이름이 붙은 건데요. 특히 만리향의 경우는 이 금목서는 샤넬 넘버 5 향수의 원재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향이 굉장히 좋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제가 저번에 그 경관 우세 요소나 구성 요소 뭐 이런 얘기를 할 때 질감 얘기를 했는데요. 여기 질감에 대한 얘기가 한 번 더 나옵니다. 거친 질감은 플라타너스, 벽오동. 그다음에 질감이 고운 수종은 소나무나 편백류를 생각하시면 된다. 자, 이렇게 조경수목의 그 성상에 따른 분류와 조경수목의 특성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우리는 그러면 이 조경수를 선택할 때 어떤 조경수를 선택하는 것이 좋을까? 일반적으로 여기 이제 뭐 책에 수영이 아름답고 실용적이고 쉽고 이식이 쉽고 적응이 좋고 다량으로 구매하고 뭐 이런 것들이 나와 있어요. 자,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거는 굉장히 그냥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나무를 구입하실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조경지에 본인의 주택 정원에 내가 내 나무를 심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재료를 어떤 걸 구매하시겠어요? 첫 번째, 내가 가서 사기 좋은 곳이어야겠죠. 너무 멀면 안 돼요. 내가 심으려고 하는데 미국까지 갔다 와야겠어요? 아니죠. 주변 한두 시간 근거리에 있는 나무를 구입하겠죠. 그러니까 가까운 곳. 그 다음에 너무 비싸. 너무 비싸면 안 사죠. 너무 비싸지 않은 거. 그 다음에 주택정원은 아니라 내가 어떤 공원을 조성하는 데 있어서는 그 나무가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어. 아니면 10주밖에 없어. 이러면 힘들어요. 곤란해요. 우리 보시면 가로수 보세요. 은행나무 쫙 심으면 몇백 주 필요해요. 다량으로 구매가 가능한 것이어야 됩니다. 너무 희귀한 거 이런 거 그렇게 권하지 않아요. 조경수로서 썼을 때 얘기입니다. 그런데 저는 나무 몇백만 원짜리 아니요. 몇 억짜리 나무도 있어요. 그걸 우리가 특수목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특수목은 개인이 이 나무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돈이 많으신 분 있잖아요. 제가 아까 얘기한 이렇게 곡간으로 막 굵기가 이만하고 막 수령이 한 100년 넘은 소나무가 있어요. 그러면 그런 거는 부르는 게 값입니다. 그거는 조경용으로 쓴다기보다는 뭐 투자 가치라든지 뭐 본인 부의 축적이라든지 부의 과시라든지 이런 용어로 쓰는 거지, 이걸 조경수로 이야기하면은 안 돼요. 그래서 특수목을 생각하시면 안 되고, 우리가 대중성을 띈 나무를 구비할 때 내가 어떤 나무를 선택할 것인가를 생각하면, 이거는 외워서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충분히 이해를 하시면 알 수 있는 내용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은 조경수목을 구비를 하는 조건에 대해서까지 아셨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나무를 구입하려면 어떤 나무를 해야 되냐면,
내역서나 설계 도서에 있는 그 규격하고 같은 걸 쓰는 게 첫 번째 조건이거든요. 그럼 그 규격을 어떻게 정했느냐? 아, 내 팔뚝만한 거, 내 키만한 거. 안 돼요. 내 키가 몇인지 어떻게 알아? 그래서 전 세계 혹은 그 조경수를 유통하는 데 있어서 기준점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그 규격을 명시한 것이 바로 여러분 69페이지에 있는 그림입니다. 자, 나무가 있어요. 나무가 있고 이렇게 돼 있으면 자, 요거를 수간폭이라고 하고 키를 수고라고 얘기하고 얘를 지하고라고 얘기하고 이 둘레 1.2m 되는 부분의 둘레를 흉고직경이라 하고 근원 부위의 직경을 근원직경이라고 한다라고 우리가 정한 겁니다. 그림 보시면 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수고 약칭은 H고요. 단위는 미터입니다. 지표면에서 수간의 정상까지의 수직 길이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수간폭 W는 단위 미터이고요. 수간의 직경폭입니다. 흉고직경은 약칭 B고요. 단위는 센티미터. 지표면에서 1.2 부위의 수간 직경을 얘기합니다. 근원 직경은 R이라고 얘기하고요. 단위는 센티미터. 표면 부위, 즉 뿌리 분처의 근처에 있는 수간을 둘레를 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제가 금방 얘기한 BH, 지하고는 마지막 끝까지와 지표 사이의 높이를 지하고라고 한다. 그래서 우리는 W가 뭐다, H가 뭐다 했을 때 여러분이 나무가 규격이 어떻구나 라고 얘기합니다. 규격은 이렇게 적습니다. H 3.0, R 7, H 2.5, W 1.5, H 0.3, W 0.3.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수고 3m, 근원직경 7cm 나무예요. 자, 요거는 수고가 2.5m, 수간 폭이 1.5m입니다. 얘는 H 0.3은 수고가 0.3, 30cm. 그 다음에 W가 0.3, 수간폭이 30cm인 거죠. 이렇게 표기를 하는 것이 우리의 약속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거는 R로 표시하고 어떤 건 W 표시하는데 그냥 다 똑같이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적용 수종에 따라 교목이냐 관목이냐에 따라서 그 규격을 표시하는 방법이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69페이지에 보시면 규격 표시와 방법과 그 적용 수종이 있습니다. 이거는 문제에 자주 출제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다 외워요? 너무 힘들죠?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이거 외에도 H 2.4.0에 B 10인 것도 있어요. 자, 이거는 다 교목입니다. 교목. 얘는 관목. 자, 교목 중에서도 얘는 상록이면서 침엽인 것들이 대부분 H와 W로 표시합니다. 여기 보시면 향나무나 전나무, 주목 이런 소나무 같은 것들. 그 다음에 HB로 표시하는 것들은 쭉 고든 나무, 그러니까 가로수로 우리가 이용했던 아까 은행나무나 백합나무 같은 것들은 HB로 표시하고요. 얘는 B로 표시하지 않는 그 외의 것을 HR로 표시합니다. 대부분의 가실수 종류 이런 것들을 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록 침엽수 중에 소나무의 경우는 H, W 여기에 R까지 포함해서 규격을 기재해 줍니다. 그래서 만약에 H 3.0, W 2.0, R 10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이거는 규격만 보고도 얘 소나무구나 라는 거를 알 수가 있죠. 자, 다음은 관목인데요. 자, 이것만 봐도 사실 조금 우리는 눈치챌 수 있습니다. 작은 나무예요. 작은 나무예요. 그렇기 때문에 H와 W로 표시하고 수치를 보면 거의 2m 미만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나무도 있어요. 그거는 분명히 나중에 다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관목 중에서 H 이렇게 표기하는 것도 있어요. H와 가지수. 예를 들어서 개나리나 덩굴장미처럼 Y들을 제대로 잴 수 없는 것, 너무 처지는 것, 제대로 서지 못하는 것들은 이렇게 가지수로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 해당되는, 적용되는 수종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읽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나무를 어떤 식으로 지역별로, 기후별로 어떻게 나누느냐라는 건데요. 기온에 따라, 광선에 따라, 바람에 따라, 수분에 따라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첫 번째 기온에 따른 분류인데요. 난대림, 한대림 해가지고 난대림은 말 그대로 따뜻한 곳에서 잘 자라는 나무, 한대림은 추운 곳에서 잘 자라는 나무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난대림 얘기를 할 때 남부수종을 얘기를 많이 합니다. 녹나무나 동백나무처럼 상록이면서 활엽수인 것들이 대부분 난대림의 수종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 광선은요. 우리가 음수와 양수로 나눕니다. 네. 우리 수학에서의 음수, 양수 아니고요. 음지에서도 잘 자라는 나무, 양수는 햇빛이 많이 필요한 나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음수는 우리가 외우기가 되게 어려워요. 근데 둘 중에 하나는 어쨌든 외워야 되기 때문에 외우는 방법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수는 음주 전후에는 눈비가 독이래요. 확 오죠. 음주 좋아하시는 분들. 음수는 주목, 전나무, 후박, 눈향나무, 비자나무, 가시나무, 독일가문비예요. 이렇게 외우시면 문제 한 서너 문제를 푸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훨씬 더 문제 푸는데 외우는데 도움이 좀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럼 남부수종을 외우는 것도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돈 먼 길거리에서 동태 식사를 했대요. 제가 이거는 길게 쓸게요. 옆으로. 돈 먼 길거리에서 동태를 먹었대요. 식사 후 먹었더니 치아가 갑자기 녹나고 광나다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자, 돈나무, 먼나무, 굴거리나무, 그 다음에 동백나무, 태산목, 식나무, 사스레피, 후박, 후피향이란 나무도 있습니다. 치자나무, 아웨나무, 가시나무, 녹나무, 그 다음에 광나무. 이렇게 해서 남부수종을 외워주시면 나중에 지금 공부하시는데 필기 공부하시는데도 필요하지만 나중에 실기 공부할 때도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자, 외우세요. 남부수종. 남부수종이면서 남부수종이니까 상록이겠죠. 상록이면서 활엽인 나무입니다. 상록이면서 활엽인 나무. 돈 먼 굴거리에서 동태 식사 후 치아가 녹나고 광나다. 돈 먼 굴거리에서 동태 식사 후 치아가 녹나고 광나다.
돈나무, 먼나무, 굴거리나무, 동백나무, 태산목, 식나무, 사스래피, 후박, 후피향나무, 치자나무, 아웨나무, 가시나무, 녹나무, 광나무. 사실 이거 말고도 나무수종은 더 있어요. 꽝꽝나무, 호랑가시, 감탕, 아까 얘기한 목서 종류, 뭐 그 외에도 많습니다. 하지만 일단은 요거라도 외워놓으시면 여러분 공부하시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음수, 양수, 남부수종 그렇게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바람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방풍림으로 사용한다. 자, 아까 방풍림 얘기를 했을 거예요. 수림대 위쪽은 수고의 6배 내외 거리까지 보호가 된다. 아래쪽은 수고의 25에서 30배까지 된다. 자, 그림으로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자, 나무를 심어 놨는데, 여기 위쪽으로는 얘가 만약에 1m예요. 1m라고 봅시다. 1m일 때 6m까지 여기가 피해를 입지 않고요. 이쪽은 여기 보시면 25m에서 30m까지 피해를 보지 않는다. 방풍 효과 범위가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가장 큰 거는 여기예요. 3에서 5배 해당되는 부분에서 가장 큰 효과를 볼 수 있다. 수목의 내풍성은 내풍력이 큰 수종과 작은 수종이 있는데 이거는 참고로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나무의 경우 수분에 관한 게 굉장히 연결이 지어지는 게 많은데요. 습지에 강한 수종과 건조지에 강한 수종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습지에 강한 수종은 나구송입니다. 나구송은 그 연못이나 호수 주변 호안가에도 심을 정도로 습에 강하고 습을 좋아합니다. 호습성입니다. 그다음에 건조지에 강한 경우에는 대표적인 게 소나무를 생각하시면 돼요. 소나무의 경우는 오히려 너무 습하면 애가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건조하게 키우시는 것이 좋다. 그래서 내습성과 내건조성에 관한 그 수종, 해당되는 수종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양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토양은 수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토양은 수분과 양분을 흡수를 할 수 있는 역할, 그 다음에 뿌리가 지지할 수 있는 역할들을 하는 것이 토양입니다. 토양이 없으면 나무가 어떻게 서 있겠어요? 그래서 토양에 대해서도 우리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양 단면은 그림 70페이지 그림에 보시면 이렇게 층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자, 맨 위에 A0층에서 유기물층이 있고요. 이 층에는 A층에는 유기물이 집적된 층으로 맨 위에는 L층, 낙엽층이 있고 그 밑에 F층에는 약간 낙엽과 썩은 부식물이 반반 섞여 있는 F층이 있습니다. 그 더 밑에 H층은 이 낙엽이 완전히 썩은 층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밑에 A층, 용탈층이 있습니다. 그 밑에는 B층, 집적층이 있고요. 그 집적층 밑에는 C층, 모재층, C층 밑에는 D층, 모암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보통 문제는 여기 A층, 유기물층에 있는 LFH 이 층에 대한 문제가 간혹 나오고요. 그 다음에 유기물층 밑에 층이 뭐냐, 용탈층 밑에 층이 무엇냐, 요 세 가지 중에서 대부분 나와요. 그래서 요 세 가지 순서, 유기물층, 용탈층, 집적층 요 정도, 그 다음에 유기물층은 LFH층으로 나눠진다는 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토양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대부분 고상이 50%, 수분과 액체가 수분인 액체와 그다음에 공기인 기체가 25, 25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것이 가장 좋은 구성이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토양이 갖고 있는 수분을 우리 결합수, 흡수수, 모세관수, 중력수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누는데요.
이 네 가지 수분을 식물이 다 이용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식물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은 모세관수뿐이 없어요. 자, 그러면 다른 건 왜 못 이용하냐? 결합수가 pF 7.0 표면 장력을 얘기하는 건데요. 표면 장력이 너무 세서 얘는 분리할 수가 없어요. 그냥 분자로 토양에 붙어 있는 거라서 이건 식물이 장력이 너무 세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음은 흡수수인데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pF 4.5에서 7까지를 우리가 흡수수라고 하는데 얘도 가열을 해서 분리는 할 수 있지만 식물이 이용할 수 없습니다. 얘는 화학적으로 분리되어 갖고 화학적으로 토양하고 결합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얘도 떼어내서 수분으로 이용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제가 금방 표면 장력이 너무 세다 그랬어요. 그런데 모세관수의 경우는 pF 2.5에서 4.5 사이를 우리 모세관수 혹은 모관수라고 하는데 이거는 표면 장력이 적당해서 우리 삼투압의 성질로 이렇게 물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돼 있는 이 부분에 따라서 식물체가 얘를 흡수할 수 있는 상태가 돼요. 그래서 얘만 유효 수분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음은 중력수인데요. 얘는 pF가 너무 낮아요. 그러니까 표면 장력이 너무 작은 거예요. 그래서 얘는 땡길 수 있는 힘이 전혀 없고 오히려 얘는 그냥 흘러 내려가는 거예요. 지하로 내려가 버린, 토양층 아래로 내려가 버리는 수분을 중력수라고 한다. 그러면 다시 말하면 흡습수, 결합수, 모세관수, 중력수, 토양에는 이 네 가지 수분이 있지만 결국에 식물이 사용할 수 있는 수분은 모세관수밖에 없다. 표면 장력을 적당히 갖고 있는 이 모세관수만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다음 토양에 영양분이 남아 있는데요. 그 영양분을 우리가 많으면 좋고 적으면 나쁘겠죠. 하지만 적어도 이 척박지에도 잘 자라는 수종이 있고요. 어떤 나무는 척박지에는 영 상태가 불량한 나무가 있습니다. 비옥한 땅을 좋아하는 수종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분류해 놓은 건데요. 소나무 같은 경우 이런 나무들은 척박지에도 잘 자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비옥지를 좋아하는 주목의 경우 벚나무의 경우는 비료를 충분히 주지 않거나 비료 성분이 없으면 금방 상태가 불량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에 보시면 비료목이라고 나와 있는데 비료목이라는 건 뭐냐면 땅에는 뭐 이것저것 뭐 화학식 기호가 있고 음이온이 있고 양이온이 있고 막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식물은 질소 성분을 많이 필요로 해요. 그런데 공중에는 질소 성분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나무가 이 밖에 있는 질소를 그냥 좀 빨아들이면 참 좋을 텐데 나무는 그런 걸 할 줄 몰라요. 대부분. 그래서 질소를 어떻게 하냐면 비료로 사용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질소질 비료를 많이 시비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거예요. 질소가 가장 많이 필요한데 공기 중에 흔해 빠진 게 질소지만 식물은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비료로서 질소질 비료를 준다. 우리가 제일 많이 이용하는 게 요소 비료예요. 요소. 아마 이제 시골에서 자라시거나 크신 분 혹은 시골에 계시는 분들은 하얀 이렇게 가루 같은 게 있어요. 이렇게 뿌리면 착 하는 작물에다가 많이 주는 비료인데 그게 대표적인 질소질 비료입니다. 어쨌든 나무는 질소를 필요로 하지만 받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질소질 비료를 너무 많이 주면 화학적으로 문제가 생겨서 또 토양이 나빠집니다. 그런데 어떤 나무는 타고나기를 여기 근류균이라는 거를 아예 타고났어요. 얘는 공기 중에 있는 질소를 비료화하는 그런 걸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애예요. 희한하게. 그래서 이 타고나기를 근류균을 가지고 태어난 나무를 통틀어서 비료목이라고 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비료목은 대표적인 게 뭐 쌀이나무나 보리수 등등등이 있고 대부분 콩과 식물들이 이 비료목입니다. 그래서 옛날 선조들이 농사를 짓다가 땅심이 없어졌다 그러면 땅콩을 심었어요. 아니면 지금도 작물을 재배하는 주변에 땅콩을 심는 이유는 이 근류균을 가지고 있는 땅콩이 주변에 있는 공기 중에 있는 질소를
땅으로 고정시키는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야지 다른 식물들이 땅속으로 갖고 온 질소를 가지고 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 근육은 비료목은 굉장히 중요하다. 토양에는 영양 분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산도, 뭐 알칼리성이냐, 뭐 산성이냐에 따라 그런 토양에 따라 다르겠죠. 이 토양은 만약에 강산성이면 토양을 개량해줘도 되지만 그냥 그 전체가 만약에 강산성이면 산성에 견디는 수종을 식재하면 되겠죠. 대표적인 게 소나무고요. 알칼리성에 견디는 대표적인 수종은 나구송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토심, 유효 토심이 높아야 되냐 낮아야 되냐 뭐 심근성 얘기를 아마 했을 겁니다. 심근성의 경우는 토심이 깊어야겠죠. 네, 심근성 수종은 직근성을 가지고 있는데 대표적인 게 소나무입니다. 그 다음에 청근성 수종은 옆으로 뿌리가 뻗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게 청근성 수종인데요. 대표적인 게 독일 가뭄비, 자작나무 등이 있습니다. 또 하나 나무는 아황산 가스에 강한 수종이 있는 반면 아황산 가스에 약한 수종이 있습니다. 아황산 가스에 강한 수종은 편백, 화백, 플라타너스, 은행나무, 가시나무, 사철나무, 쥐똥나무 등이 있고요. 아황산 가스에 약한 수종은 독일 가뭄비, 소나무, 히말라야 시더, 자작나무, 왕번나무, 단풍나무 등이 있습니다. 제가 이걸 왜 더 읽어드렸냐면요. 앞에서 얘기한 뭐 이런 나무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어떤 게 있습니다. 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는 뒤에 건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되지만 이런 거는 계속 제가 읽어드리고 여러분이 들으면서 기억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왜 그러냐? 아황산 가스에 약한 수종인 것은 이렇게 단순하게 문제가 나오지 않고요. 아황산 가스가 많은 지역이 어디인가요? 공단 지역입니다. 그래서 다음 중 공단 지역에 식재할 수 있는 수종이 아닌 것은 이렇게 문제가 나와요. 그렇다면 아황산 가스에 약한 수종을 공단 지역에다 식재할 수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한 번 더 기억하셔야 될 것이 이겁니다. 아황산 가스에 약한 수종은 독일 가뭄비, 소나무, 삼나무, 전나무, 자작나무, 왕번나무, 단풍나무가 있습니다. 또 하나 염해에 내염성이 큰 수종, 내염성이 작은 수종이 나와 있는데 염해에 강하냐 약하냐예요. 자, 아까 우리가 기능식재 얘기할 때 임해매립지 이런 곳에 강한 수종 뭐 이런 걸 얘기를 했을 겁니다. 바닷바람이라든지 땅의 염기성에 강한 나무는요. 비자나무, 곰솔이 있습니다. 자, 곰솔은 여러분 알고 계시는 해송황과 같은 거예요. 바닷가에 있는 소나무, 그냥 우리 딱 들어도 알겠죠? 바닷바람, 바닷가에 있는 염기성 분들에도 잘 자라는 나무가 바로 곰솔, 해송입니다. 모감주나무, 사철나무가 있고요. 내염성이 약한 나무는 단풍나무나 버드나무, 목련 종류는 내염성이 약해요. 그래서 바닷가 부근에는 이 목련을 잘 식재하지 않습니다. 자, 식물재료 이렇게 두 번에 이어서 강의를 해봤는데요. 두 번의 강의도 사실 이건 부족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식물재료에 관한 이 강의를 두 번, 세 번 아니라 네 번, 다섯 번씩 듣거나 아니면 책으로 외우시는 것들을 반복해서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것으로 식물재료 두 번째 시간이었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지피초화류의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세 번째 시간 때 뵙겠습니다.